자, 보건행정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될 문제풀이 수업, 이제 모의고사 수업은 여러분들이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 수업의 문제를 풀면서 최대한 만점을 노리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물론 만점이 나오도록 제가 문제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출제자가 만점자가 나오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낸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 갖다 대요, 일부러. 그래서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본 적도 없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린 적 없는 문제 나와요. 한 문제씩은 꼭 나올 거예요. 거기에 좌절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굳이 제가 왜 드릴까요? 사실 이렇게 새롭게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그게 적중률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당황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찍기라도 잘 찍자라는 준비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시 시험이 있어요. 그쵸? 서울시 시험 다 보시나요? 다 보시죠. 그러면 아 떨려. 그쵸? 그래서 우리 그 서울시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기출문제를 살짝만 변형해서 한 번 더 풀어보고 들어갈 거고, 다음 문제, 여러분 시험 시간이 얼마예요? 몇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 100분. 한 문제당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원래 공고에 어떻게 나와요? 시험 공고를 보면요, 1문항당 1분이라고 여러분 시험 공고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지선당 1문항당 1분. 그럼 한 문제에 1분씩 걸려서 풀면 어떻게 돼요? 영어 다 못 풀어요. 그쵸? 국어도 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서 이제는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라면 보건행정이랑 공중보건에서는 내가 잘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빠르게 잘 풀어서 시간을 확보해서 어디에? 영어에, 그리고 국어에 자기가 부족한 데다 갖다 채워 넣어야 돼요. 사실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 자체가 공중보건 보건행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잘 봐요. 한두 문제 차이 나긴 하겠지만 거의 잘 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잘 맞추느냐가 그 점수로 영어에 갖다 붙이는 거고, 영어는 전반적으로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것 같죠? 나만 못하는 것 같죠? 전반적으로 못해요. 다 비슷해요. 주변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자, 저 차가 지나간 다음에 오늘 유독 큰 소리로 지나가네요. 자, 그런 거 영어의 어려운 부분은 우선 보건행정 공중보건에서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걸 수업 처음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반드시 시간 세워라 내어라 풀면 안 되고요. 시간 딱 초 재세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10분 안에는 당연히 끊어야 되고 한 10분 안 걸리고 풀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나눠드리고 딱 10분의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는 사실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데 중간중간에 계속 엄청나게 쉬운 문제들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쉬운 모의고사도 풀어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볼 때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도 필요해요. 시험을 볼 때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갈 때도 있고 쉬운 문제가 나갈 때도 있고 그때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문제를 나눠드렸고 여러분들 문제 이미 다 풀어보셨고요. 1회 모의고사 어땠어요? 막 째려봐 나를.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한 주에 만드는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까먹어요. 1회 모의고사 난이도를 어떻게 했는지.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건강의 개념 정의.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건강의 개념 하면 그 중에서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그럼 우선 생의학적 모형은 어떤 모형이었어요? 가장 기본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심신이원론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왜 생소한 표정을 짓고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뒷부분 하다가 지금 앞에 내용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은 데카르트의 정신신체 이원론, 그런 서양의 철학적 사조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던 시기였고요. 그 이념을 그대로 우리 건강에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건강과 질병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그래서 건강이랑 질병을 아예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질병이 없는 상태는 건강한 상태, 질병이 있는 상태는 그냥 질병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보고 있고, 질병은 특정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단일 병인론, 특정 병인론, 그래서 이 생의학적 모형에 크게 기여를 했던 생물의학자, 생의학자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어요? 파스테르, 코후 이러한 학자들이 세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다른 거 다 아니었어. 그냥 이 세균이었어. 라는 특정 병인론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이론이 발전하게 자리를 잡게 됐죠. 예방보다는 치료를 중시했다? 어때요? 예방보다는 치료. 그래서 예방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개념. 의사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죠. 조언자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료하고, 그래서 그 생의학적 모형을 과학적 중립성, 의사가 전문가 중심의 어떤 이론이다라고 했어요. 전문가인 의사가 중점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과도한 개입주의.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사는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기계공, 수리공, 엔지니어의 개념인 거죠. 몸을 기계처럼 봤기 때문에 그 기계가 망가지면은 엔지니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쳐야 되죠. 똑같이 봤던 거예요. 그럼 의사가 건강에 대해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어떤 모형에서 가능한 설명일까요?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생태학적으로? 왜? 환경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데 왜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나한테 이런 절망감을 주면 안 되죠. 의사가 조언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질병 예방, 건강 증진. 그러면 건강 모형 중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던 모형은 뭐예요?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이죠. 그래서 총체적 모형에서 제가 더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총체적 모형에서 의사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였고, 서양 과학의 기계론적, 경험론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모형이다. 그래서 서양 과학에서의 기계론적 입장,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영향, 이런 게 바로 심신이원론, 그 다음에 특정 병인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듣지 못한 생소한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얘를 답으로 고르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이 생의학적 모형에서 과학적 중립성, 전문가 중심의 어떤 건강 질병 모형이다라고는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언자, 옆에서 그냥 바라보고 조언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럼 1번은 정답 3번이었던 문제였고요. 자, 첫 문제부터 여러분 표정이 좀 안 좋아요. 두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의료의 질 평가 중 구조 평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도나비디언이 제시했던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한 접근법 중에서 구조적 접근과 과정적 접근, 결과적 접근이 있었죠. 구조적 접근은 뭘 보는 거예요? 시설, 장비, 물자,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구조적 접근이다. 과정적 접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과정 자체를 보는 거다. 결과적 접근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다. 그럼 물리적 구조, 시설, 장비, 이런 투입 요소, 조직 체계에 대한 관리, 인력, 재정을 평가하는 건 구조적 접근이겠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관련성이 높아서 직접적인 평가가 되는 건 뭐예요?
과정적 접근이죠. 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자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직접적인 평가다. 그럼 구조적 평가는 간접적 평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이 서비스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직접적인 서비스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변화의 여지가 적어서 구조평가의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여지가 적어서 측정이 용이하며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시설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인력 딱 나와 있죠. 대형 의료기관이 중소병원에 비해서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 2번은 과정평가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연동기획. 자, 이 문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쵸? 연동기획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맞추신 분 계신가요? 잘 찍었어요. 저는 이거 칭찬해 드릴게요. 찍는 것도 여러분 기술이에요.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에 그 솔비라는 친구가 나와서 자기는 너는 뭐에 자신 있니? 무슨 능력이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객관식의 찍기에 자신이 있대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 맞춰요. 객관식 주면은 다 맞춰요. 무슨 신기 있는 애처럼. 근데 이렇게 잘 찍는 친구들 보면 나름 찍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찍는 것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생각을 해서 유추를 해내야 된다라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3번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어요. 연동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동된다. 뭔가 연동해서 기획하는 거다. 그러면 무언가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기존에 있는 기획과 맞물려서 가는 기획이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계획과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결합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점중주의 전략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동기획은 가장 점중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획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획인데 얘가 1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계속해서 뭔가 수정하고 변동하면서 단기적인 기획과 장기적인 기획을 같이 맞물려가는 기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중주의 전략과 장기 기획, 단기 기획이 맞물려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점중주의가 기존에 있는 걸 조금 수정 보완하는 기획이잖아요. 연동기획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기획, 그 기획을 매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기획을 계속 연장해가는 그러한 기획을 연동기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획과 이상, 현실을 조화시켜 가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현실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의 공약 내세울 때 어떻게 해요? 자, 이걸 도입하겠습니다. 뭐 얘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목표의식을 제시해야 돼.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는. 근데 연동기획은 그런 게 아니라 점중주의적이다.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뭔가 선거 공약으로 부각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고, 3번 문제는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모르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참에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여러분 요거는 해설서 자료로도 좀 나눠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강의 교재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 보건기획의 유형에는 기간별 유형도 있고요. 적용 범위별로도 봤었고, 그리고 누가 담당하느냐, 관리 계층 유형별로 봤는데, 장기기획하면은 몇 년 단위? 한 10년 정도 단위, 10년에서 20년 단위의 장기 기획. 그래서 우리 뭐 헬스플랜 2020 이런 것들, 애초에 목표를 10년 후로 목표를 잡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장기 기획이었고, 중기 기획은 5년 내외로 4년에서 5년 정도의 길이의 계획을 중기기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설정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전략,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던가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 발전 계획 같은 것들이 있었고, 단기 기획은 1년 내외의 계획. 그래서 보통 1년 단위의 예산이나 뭐 연차별 시행 계획 같은 것들, 주요 업무 기획 이런 것들이 단기 기획에 들어간다.
적용 범위별로 봤을 때 정책기획이라고 하면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부가 어떠한 만드는 기획을 정책기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정책기획은 그래서 정부의 중요 목표, 어떤 목표나 어떤 이상적인 기획을 다루고 있는 게 정책기획이다. 전략기획은 그 목표를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기획이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조직이 달성해야 될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전략기획이라고 했죠. 운영기획은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운영기획이다. 관리 계층별로 봤을 때 최고 관리자가 수립하는 기획,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또 하위 관리자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최고 관리자가 수립하는 기획을 전략기획이다. 그래서 그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행동 목표, 지침 설정과 관련된 것들, 중간 관리자가 전술 기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전략 기획의 목표, 만들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인 정책 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그러한 기획이라면, 하위 관리자가 세우는 운영 기획은 구체적인 거, 정형적,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 안에서의 계획, 일상적인 계획, 그래서 실제 그 하위 관리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획들이 운영 기획으로 들어갔었죠. 우리 교재에서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상별 유형, 기타 유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보건행정 안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내용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경제와 관련된 기획이냐, 자연과 관련된 기획이냐, 그리고 사회 기획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경제 기획하면 말 그대로 경제 문제와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획들을 경제 기획이라고 하죠. 자연기획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기획 같은 것들. 사회기획은 주로 복지와 관련된 것들, 인구, 교육, 복지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주로 담당하는 기획이 사회기획의 분야로 볼 수가 있어요. 기타 유형으로 지역별로 나눴을 때는 국제, 국토, 특정 지역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고, 이용 빈도별로 봤을 때는요, 단용 사용 기획과 상용 기획이 있어요. 단용 또는 단일 사용이라고 하는데 한 번 쓰고 마는 기획. 상용 기획은 상용적으로, 상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획. 그래서 단용 사용 기획은 어떤 상황에 맞게 설계된 기획이에요. 그 상황에만 딱 쓸 수 있도록 만든 기획이다. 상용 기획이라고 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 지침을 상용 기획이라고 해요. 고정성 여부에 따라서 고정 기획이냐, 연동 기획이냐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정 기획이라고 하면은 집행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이미 픽스돼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그렇게 하는 거. 연동 기획은요, 그냥 그 기획이 쭉 가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요. 그래서 계속 1년씩 늦춰가면서 그 기획을 계속 연장시켜가는 기획이 연동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유형의 내용을 풀어봤고요. 4번 문제, 병원 관리 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고, 친화도 해당 병원 소재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그 해당 병원을 이용한 구성 백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를 보고 있는 건데, 친화도라고 하면은 RI라고 하죠, 우리가. 요거랑 같이 많이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들이 그 내원 환자의 지역별 구성도, 라고 해요. 자, 친화도의 파이는 뭐예요? 여기는 지역이에요. 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그 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여기에서는 그 특정 A 병원의 환자,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그 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파이예요. 기본 파이인데, 설명에서 보시면은 해당 병원 소재 지역의 환자 중에서 그 병원을 이용한 구성 백분율이 몇 퍼센트냐를 묻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A 병원이 이 지역에 있어요. 이 병원이 A 병원이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이 A 지역에는 이 지역에는 A 병원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병원을 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100%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친화도가. 근데 실제 환자들이 어때요? 막 다른 지역 병원도 가요. 그래서 이 지역의 환자들 중에서 실제 병원이 우리 병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사람들만 우리 병원을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여기를 B 지역이라고 볼게요. B 지역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A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만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당 병원 소재 지역의 환자가 그 해당 병원이 있는 그 자기네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몇 %냐? 친화도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다 다른 병원을 갔다라는 거죠. 이게 친화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친화도에서의 파이는 누구다? 지역 주민들, 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고 그 환자들 중에서 우리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몇 %냐? 그걸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친화도라는 설명이죠. 반대로 지역별 구성도는요.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서 실제 B지역에 있는 환자가 다 올 줄 알았는데 B지역의 환자는 요만큼이 왔어요. 나머지 C지역, D지역, E지역 환자들이 쭉 오더라.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의 지역별 구성도는 얼만큼이냐라고 보는 게 지역별 구성도죠. 그러니까 친화도에 대한 설명은 맞는 거고 두 번째 문제 평균 재원 일수는 주로 질병 중증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 행태와는 무관할까요? 과연 의사의 유인 수요에 의해서도 재원 일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너무 빨리 퇴원이 될 수도 있겠고 회전율이 빠른 병원이라면은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병원이면은 길어질 수도 있겠죠. 내원 환자의 지역별 구성도는 해당 지역 내의 특정 병원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는 친화도가 그래서 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원 회전율이 높으면 병상 이용률과 무관하게 수익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자, 병원 회전율이 높으면 수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병상 이용률과 무관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 가게에 카페에 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한 1시간 30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데 10테이블 중에서 3테이블만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없겠죠. 10테이블이 꽉 찬 상태에서 회전율이 빨라져야지 수익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해지겠죠. 4번도 맞지 않는 설명. 그럼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에 5번 문제 보실게요. 인적 자원 관리 방식 중에서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엽관주의라고 하면 어떤 제도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기준으로 관직에 임용하는 게 바로 엽관주의다라고 했죠.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행정 조직에 들어와서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임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지도자가 정당의 유지와 당원의 통솔 이런 충성심을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엽관주의죠.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됐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주요 관직에 앉혀야지 내가 좀 더 활용할 수가 있다.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향상된다. 이건 어떨까요? 왜 향상돼요? 엽관주의에 의해서는요, 관료들이 국민에 대한 대응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강조했었어요. 왜? 선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사행정의 소극성, 경직성,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는 건 실적주의의 단점이죠. 자, 여기에서는 행정의 비능률성이 아니라 인사행정의 비능률성이에요. 인사행정이라고 하면은 그 공무원들을 전환 배치하거나 뭔가 전직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럴 때 또는 외부에서 채용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오히려 소극성, 경직성,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다음 6번. 다음 중 미국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이 된대요. 그리고 빈곤자를 대상으로 한다. 빈곤자 대상이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노인 그리고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 둘 중에 하나는 사회보험이고 하나는 공공부조라고 했어요. 누가 공공부조예요?
메디케이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공공구조에 해당이 되고, 메디케어는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는 제도였고요. HMO 하면은 건강관리기구라고 해서 민간보험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나면은 그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했죠. 블루쉴드는 뭐예요? 입원을 보장해주는 비영리 사보험 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블루쉴드가 있었고, 그 다음 블루쉴드가 외래를 담당하고 있고, 블루크로스가 입원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블루쉴드 있고 블루크로스 하면은 입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래와 입원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보험이에요. 얘도 뭐 비영리라고는 하지만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뭐 좀 그렇죠. 그런 제도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였고, 7번 보건의료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1차적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명확한 조직 목표 설정이 어렵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의 조직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투입 요소를 이용해서 산출을 얻는 전환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투입 요소를 통해서 투입 자원,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얘를 잘 사용해서 산출물, 의료의 효과, 뭐 회복이라던가 건강 증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전환 과정이 어떻다?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했고, 다양한 전문 직종이 모여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의사에 의한 지휘 권한 체계와 일반 행정 관리자에 의한 권한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라는 게 조직 관리의 또 어려움이기도 했죠. 그래서 7번은 정답 2번. 자, 8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특성론은 리더 개인의 속성, 자질의 기초를 두고 파악하는 이론이다. 속성론, 자질론, 특성론이라고 해서 192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주를 이뤘던 게 바로 이 속성론, 특성론이었죠. 리더의 자질에 기초를 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주로 위인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설명했던 게 특성론, 자질론, 속성론이었고, 그 다음에 발달한 게 1950년대, 60년대 행태론으로 발전이 돼요. 행태론에서는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리더의 행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고 있어요? 관계에 집중하는 행태냐 또는 과업에 집중하는 행태냐. 그래서 어디에 더 집중하는 행태가 그 생산력을 더 높이냐, 리더십이 좀 더 효과적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게 행태론적 접근법이었죠. 그래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중심으로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주로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던 것. 그래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연구라던가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 또 대표적인 게 블레이크와 무튼의 관리 그리드 같은 것들이 있었죠.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의 행태 외에 효율성을 좌우하는 상황적 요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자, 요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상황론적 접근이죠. 그래서 행태론 이후에 1970년대 와서는 상황론적 접근을 하게 됐는데, 상황론적 접근은 단순히 리더가 관계 중심적인 행태냐 과업 중심적인 행태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떤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가장 대표적인 상황론적 접근법이 피들러의 상황적합적 이론도 있었고, 또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던가 또는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고, 변혁적 리더십은 뭐예요? 변혁적 리더십은 이렇게 상황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더 현대에 와서 1980년대, 90년대 와서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특히 추구하는 게 조직의 장기적인 변화 추구예요. 조직 최고 관리층이 그 조직을 변화를 시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부하들이 좀 더 지금의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개별적인 배려라던가 지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 부하 직원들이 넌 할 수 있어. 자, 너는 이 상위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달성해봐.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자극하고 그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적 자극을 하는 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에서 특히 강조하는 거는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였고요. 블레이크와 무트는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리더십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다. 그래서 블레이크와 무튼의 관리 그리드라고 해서 뭐 관계지향적이냐 과업지향적이냐 둘 다 추구하느냐 해서 우리 격자 모양으로 해서 칸체여서 했던 거 있죠. 나중에 문제에서 또 이 내용을 다뤄보겠지만 이 내용은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이론에 들어가요? 리더십 행태론에 들어가는 게 바로 블레이크와 무튼의 관리 그리드였죠. 8번의 정답 3번이고요. 9번 문제. 자, ERG 이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ERG 이론은 누가? 알더퍼의 ERG 이론. 자, 알더퍼의 ERG 이론은 욕구를 몇 단계로 나눴어요? 3단계로 나눴어요. 욕구 3개가 뭐예요? 가장 하위 욕구가 존재 욕구가 있었고요. 그 위에 관계 욕구가 있었고요. 그 위에 성취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욕구 계층 이론을 제시했던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좀 더 차별성을 가지고 제시한 게 알더퍼의 ERG 이론으로 존재, 관계, 성취 욕구를 제시를 했어요. 3가지 욕구.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과의 차이점이죠. 매슬로우는 어떻게 하나의 하위 욕구가 성취돼야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 상위 욕구가 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알더퍼는 아니야 2개가 동시에 발현될 수도 있어 라고 제시를 했고요. 관계 욕구는 자아 실현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포함된다. 자, 그거는 어디에? 성취 욕구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성취 욕구 또는 성장 욕구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성취가 아니라 성장이어야 맞는데. 성취는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맥클리랜드의 욕구에서 성취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 성장, 그로스. 성장이에요. 그래서 존재, 관계,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더 성장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 성장에 대한 욕구는 성장 욕구로 들어가 있었고 관계 욕구는 어떤 욕구예요? 주로 사회적 욕구, 소속감 욕구, 거기에 조금 더 위아래 플러스가 돼서 신분 보장에 대한 욕구라던가 또는 어떤 승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관계 욕구로 들어갔고 존재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그렇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에서 생리적인 욕구와 그 위에 뭐 안전의 욕구에서 주로 물리적인 안전이 바로 이 존재 욕구에 포함이 됐죠. 고차원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그보다 저차원적인 욕구로 내려가기도 한다.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퇴행할 수도 있다. 후진적, 퇴행적인 설명, 진행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게 알더퍼의 ERG 이론이었죠. 9번은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10번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건강검진 사업 하면 우리 크게 3가지로 나눴을 때 뭐뭐 있었죠?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구분을 하고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모두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이다. 누가 대상이에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서 4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이렇게 안 적어드려도 되죠, 이거. 그래서 가입자 중에서 우리 혹시 또 제 수업을 안 듣고 모의고사만 듣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조금만 한번 나눠보면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분을 했죠. 가입자는 또 누가 있어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그럼 피부양자는 누구예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인 아빠와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는 엄마와 자녀들이 피부양자가 되는 거고, 자, 아빠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식구 모두가 지역 가입자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아빠는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세대주냐 가구원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건강보험,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 되면은 자, 건강검진 하라고 그게 날라와요. 근데 누가 대상이냐면은 이 사람들이죠. 직장 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그 다음에 피부양자 중에서 40세 이상인 사람, 가구원, 그냥 지역가, 요 가구원들을 그냥 지역가입자라고 하는데, 지역가입자 중에서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를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다음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이다. 그래서 그 이 세대, 여기 지역가입자의 아기가 3세예요. 그러면 얘는 6세 미만의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원래 그 제가 한 회에 그 1시간에 한 회씩 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보면은 보통 1회부터 4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모의고사 초반이라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잠깐 끊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11번부터 20번 풀어보고 또 모의고사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